140차 자유유습 이승만 연구 스타디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승만의 사상으로 세상을 깨우다 자유유습. 오늘은 저희들이 140차 자유유습 이승만 연구 스타디에서 이승만의 박사 논문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입니다. 오늘 제2장 중립의 역사 1776년부터 1793년까지입니다. 이 챕터에서 이제 두 번째 작은 패러그래프 챕터가 있습니다. 이 기간 유럽 중립에 관한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작은 미국이 어떻게 중립에 대한 관행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유럽에서 중립에 관한 관행이 어떻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A항에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중립 통상을 무시하는 그런 유럽의 중립의 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서 오늘 유럽에서 중립에 대한 관행에 있어서 중립 통상을 무시해요. 중립에 대한 개념은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할 때는 힘이 셀 때는 무시해버리는 것.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미국은 어떤 상황을 처하면서 어떻게 어려운 과정에서 이 중립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중립국 프랑스가 미국에게 전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는 프랑스는 중립국이었을까요? 교전국이었을까요? 교전국이죠. 틀렸습니다. 1776년도를 제가 말합니다. 이때는 교전국이 아니었죠. 중립국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1776년 교전국은 미국과 영국이 되겠죠. 그러면 프랑스는 우리는 중립이야라고 해서 도와줘서는 안 되죠. 중립은 엄격한 의미에서는요. 그러나 만약 중립국 프랑스가 미국에게 전쟁을 지원할 수 있었고 또 중립국인 네덜란드하고 영국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은 바로 우호통상조약 그리고 군사동맹까지도 맺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네덜란드는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중립국이야라고 또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중립국 프랑스, 네덜란드 두 나라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립국 네덜란드가 대영 제국과의 조약 규정된 지원을 하지 못한 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와 영국 사이에는 조약국이 되어가지고 군사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전쟁 선포를 하게 되었다고 지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 선포로서 응징받은 것이 중립국 행동의 기준이었다면 중립 통상권이 무시되었더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프랑스가 가장 보편적인 중립 원칙들을 몰래 위반하고 프랑스는 미국을 도우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776년도에 그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도우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보편적인 중립 원칙들을 몰래 위반하고 있는 동안에 중립 통상에 위반되는 관행을 자국 입법에서 유죄다. 이러한 위반에 대한 그 법을 자기 나라에서는 그냥 관행으로 입법화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적의 서막에 있는 화물은 적의 화물이라는 원칙은 1704년, 1744년, 1778년 거듭 주장되었다. 1704년은 스페인에 이제 왕위 개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44년은 무슨 해냐면 이제 오스트리아 왕위 개선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1778년은 미국과 이제 조약을 맺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자기들은 적의 서막에 있는 화물은 적의 화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유선박, 최대한 몰수 배제가 규정된 미국과의 우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의 선박에 있는 화물은 적의 화물이라는 원칙을 이렇게 1704년, 1744년과 1778년에 거듭 주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을 때 미국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자유선박이라는 것이에요. 자유무역이라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중립통상 처리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같은 해 1778년 이승만은 미국과 프랑스가 조약을 맺으면서 프랑스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의 프리시 프리굿이라는 그 자기들의 무역법을
받아들이고 해서 중립법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같은 해 1778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날 프랑스 정부가 이제 미국과 우호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프리시 프리굿이라고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미국인에게 허용된 이익을 모든 중립국들에게 확대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 이 칙령에 의하여 프랑스 선박들이 적의 항구로부터 출입하는, 그러니까 적의 항구입니다. 영국의 항구로부터 출입하는 중립 선박을 납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왕실은 만약 적이 누구냐면 영국입니다. 그런 조건을 내달라는 거예요. 만일 영국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중립국 프리시 프리굿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를 했다, 칙령을 선포했다. 그 조건은 뭐냐? 프랑스 왕실에서 만약 영국이 너희들이 6개월 내에 상호적인 조치를 해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몰수해버리겠다, 없는 걸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단을 내렸는가? 프랑스는 7월 26일 날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립국들을 해유하려는 의도에서 발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국들에게 너희들 영국 편 들지 마, 우리 편 들어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많았다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해가 지났죠. 1779년 1월에 프랑스 정부는 6개월 지났다는 겁니다. 7월 달에 해가지고 6개월 지나서 1월 달에 프랑스 정부는 네덜란드 제외하고는 모든 중립국에 대해서 우리가 1778년 작년에 7월 26일자로 우리가 발표했던 그 칙령은 이제 효력이 없어. 네덜란드만 빼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과 네덜란드가 동맹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또 네덜란드에게 좋은 혜택을 줘가지고 영국 너희들을 하고 달라붙지 말아라, 이렇게 해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미국과의 우호 통상 조약에 구현된 자율선박 자유화물 조항에 기초한 중립무역의 면제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다른 중립국에는 부인이 되었다는 거죠. 프랑스는 네덜란드가 영국 편에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해준 겁니다. 프랑스는 네덜란드만 계속 자유항해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이유는 바로 네덜란드는 당시 영국과 무역 동맹을 맺고 있었으나 전면전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죠. 프랑스는 네덜란드를 자유무역의 파트너로 유인함으로써 영국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구칙령의 정지를 더 정당화시킨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영국이 교정권을 계속 가혹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교정권을 가혹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중립국 선박이 있으면 그냥 다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거. 이것이 굉장히 가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프랑스가 이러한 유의책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네, 두 가지 이유. 프랑스 정부가 이 칙령을 발표했을 때 저기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부한다면 이러한 특권을 처리할 권한은 분명히 유보되었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호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영국은 어떻게 하냐? 1780년 3월에 칙령에 의해서 네덜란드 의회가 1674년 조약이 상호주의 조건을 이행하기를 거부하였다는 기질로 1674년 네덜란드와 맺은 동맹조약에 구현된 중립통상과 항해에 관한 모든 약정을 중단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통해서 네덜란드 너희들에게만 특권을 주겠다, 이런 것에 이제 영국이 믿기에 딱 물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은 1780년 3월에 칙령을 발표하면서 너희들이 하고 1674년 벌써 100년 전에 벌써 네덜란드 너희들과 맺은 우호 통상 조약이 있었는데 상호주의 조건을 이행하기를 너희들이 이제 거부한다면 1674년도에 맺은 이 조약을 파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프리시 프리굿, 중립의 혜택을 없애버리면서 이제 나중에는 전쟁까지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교묘한 전술에 영국이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명령은 곧바로 네덜란드로 하여금 제1차 무장 중립 동맹에 가입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영국이 아주 해상에서 난폭하게 중립 선박을 전부 다
납포하니까 이것은 교정권을 가혹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1780년도 3월 달에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2세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1차 중립무장동맹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식민지 전쟁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영국이 이 상황을 이제 네덜란드에 대해서 적대 행위로 간주하면서 1780년 12월 20일에 영국은 네덜란드에게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네덜란드는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니라 교전국이 되었고 제2차 무장 중립 동맹에 정식 가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단일화된 통합 군사력 프랑스와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한 팀이 돼가지고 영국과 싸우게 되죠, 그죠? 이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개체, 그러니까 1대4로 이제 전쟁을 영국이 해야 되는 위험한 측면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영국 왕실은 어떻게 했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러시아 정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동맹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영국이 불리해지니까 어때요? 러시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누굴 보냈냐? 제임스 해리스 경을 러시아로 급히 파견했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캐슬린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캐슬린 여왕은 비교적 영국의 경영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상당히 동조를 했습니다. 캐슬린은 영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지만 페니 백작, 이 사람은 누구냐면 러시아의 수상이에요. 이 페니는 어떻게 했냐면 그는 프랑스와 친프랑스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와 러시아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작은 이 동맹, 러시아와 영국의 동맹으로서 러시아의 이익을 유지할 수 없다고 캐슬린 왕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정부가 외교적 화해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항해서 피터스버그,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수도로 옮겨졌죠. 그 이전에 수도가 어디였냐면 센트 피터스버그였어요. 이것이 이전에는 러시아 수도였습니다. 여기 피터스버그 러시아 궁전에서 정치적으로 이 말은 정치적으로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의 수도 피터스버그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캐슬린과 페니 두 사람의 서로의 그 다른 의견이 굉장히 심각하게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교정권을 엄중히 행사한 한 사건이 북방 국가들로 하여금 영국에 대항하는 연합협의성을 빨리 제1차 무장 독립을 동맹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러시아가 돌아섰네요? 돌아서게 되는 과정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콩을 실은 두 척의 러시아 선박이 영국에 넘겨줄 목적으로 지브롤타를 향하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러시아 배가 영국에게 주기 위해서 스페인 해역인 지브롤타 해역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때 누가 납치했냐? 스페인 군함이 납치를 해버렸어요. 누구 배를요? 러시아 배를 납치했어요. 그 영국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치해버렸어요. 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사실 당시로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없었지만 미국 조약에 의해 도입되고 프랑스 칙령에 의해서 선포된 자유선박 자유화물의 원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북부 중립 국가들에게 극단적인 교정권의 행사에 대한 대항을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칙령이 내리면서 많은 북유럽 국가에게 뭘 줬죠?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너희들 마음대로 무역을 해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영국은 교정권을 굉장히 악하게 썼다는 겁니다. 근데 스페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러시아 배를 그냥 납포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교정권 남용인 거예요. 네. 해상에서 아무 배나 그냥 납포해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영국과 이제 더 이상 손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항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페인 군함들에 의한 러시아 선박의 납포 직후에 파닌이라고 했죠. 파닌의 충동을 받은 러시아의 여왕제는 후에 제2차 무장 중립의 기초가 되는 유명한 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차 무장 중립 동맹을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지브롤타 해역으로 콩을 싣고 가던 러시아 함선이 스페인에게 납포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역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 상황 스페인과 영국은 실제로 교전 중이었습니다. 중이었기 때문에 그 영국
러시아에서 영국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죠. 이 그렇죠. 스페인이 이거를 뭐지요 러시아 배를 납포해버렸던 이유가 영국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스페인과 러시아와 영국과 교류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 교정국이니까 스페인하고도 영국하고 적이니까 러시아 배를 할지라도 적국으로 향하는 배니까 그렇죠. 납포해버리는 거죠. 스페인이 이걸 납포했다는 거죠. 즉 스페인에 의한 러시아 선박 납포 사건이 일어나자 한이는 여왕제에게 이거는 단순한 해상 사건이 아닙니다. 중립국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며 러시아가 나서서 중립국의 항해를 자유를 수호해야 됩니다. 이러한 설득으로 인해서 1780년 3월 제1차 중립동맹의 지적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780년 2월 26일 날 이 선언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이 뭐죠? 무장중립동맹의 선언입니다. 이 네 가지 항목 잘 이렇게 학생들이면 외워서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장중립동맹의 네 가지 원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모든 중립선박은 교전 중에 있는 국가들의 항구와 항구 그리고 연안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국에 들어가서 마음껏 무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시 검제품을 제외하고는 중립선박에 있는 교전국 식민 소유의 화물을 몰수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검제품만 빼놓고 전국의 화물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위에서 언급한 화물의 면세에 관하여 여왕제는 영국과 체결한 조약 제10조가 있고 제11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 의무를 모든 교정국들에게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이 조약을 10조, 11조는 언제 조약을 맺었냐면요. 캐슬린 여왕이 1780년대 무장중립선언에서 언급한 영국과 체결한 조약 10조, 11조는 176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전이죠. 미국 독립전쟁 이전에 러시아와 영국 통상조약을 맺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 두 조항은 중립선박의 권리와 전시 검제품에 관한 규정으로서 분할 국제해양법의 기초가 되었는데 10조의 내용은 뭐냐면 중립선박의 자유항해 원칙입니다. Free ship, free goods을 그때 맺었습니다. 이때 내용은 뭐냐면 양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제3국과 전쟁 중이다 하더라도 다른 한 나라의 선박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으며 그 선박에 실린 화물은 전국의 소유라 하더라도 몰수되지 않는다. 단 검제품을 예외한다라고 이때 10조에서 맺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1항, 2항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때 언제냐면 조약을 맺은 것이 1766년도에 영국하고 러시아, 우리가 너희들하고 이때 조약을 맺은 항목이 있지 않냐. 이 10조, 11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같은 내용이다. 이것을 너희들과 이미 맺은 거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무장중립동맹을 맺은 이 나라들에게도 다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무엇이 봉쇄된 항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구, 여기서 항구 봉쇄했을 때 서류상으로 봉쇄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프랑스 해협에 딱 이렇게 앞바다에 딱 그 항구에 부산 앞바다에 딱 지켜가지고 봉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우리는 부산항을 봉쇄해. 이거는 안 통한다. 너희들이 봉쇄 제대로 하려면 부산을 대동해가지고 봉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는 1780년 2월 26일 날 제1차 무장중립동맹 결성선언에서 중립국 선박은 교전국 항구를 자유롭게 출입가능하다. 두 번째, 중립국 항구는 보호받아야 된다. 전만 대통령의 그 네 가지 원칙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겁니다. 네 번째, 전쟁 물자 요인은 납포 금지한다. 그죠? 예. 이것이 하나 빠졌죠. 그죠? 그 봉쇄에 있어서 실제적인 봉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장 중립동맹 기초 원칙이 되었고 덴마크, 스웨덴, 프로이센, 네덜란드 등도 점차 참여하였다. 역사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장 중립동맹은 이승만 박사는 독립정신 제2장에서 언급한 법과 경쟁에 의한 자유 통상 사상의 직접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힘의 논리로 바다를 지배하는 시대에서 법의 논리로 바다의 자유를 주장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왕제가 선언한 이 원칙들은 다른 북부 국가들에 의해서 수락이 되었고 저 유명한 동맹이 단숨에 조직이 되었다.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이 그 니들을 필요했는데 결국 캐슬린 여왕제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에서 다 단숨에 조직이 되었다. 이 동맹은 모든 교정국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군사력입니다.
중립국의 권리를 보호할 의도로 발표했다. 이것은 1783년 평화시까지 대영 제국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였다. 베르사유 평화 체제가 영국을 한 축으로 하고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은 다른 한 축으로 하던 제정을 종식시키자마자 북부 국가들은 제1차 무장중립동맹에 대해서 흥미를 잃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혁명 전쟁 기간 중 이 동맹의 모든 회원국들은 그들이 그토록 은수히 지지하였던 원칙들을 사실상 포기